어머니는 우리 집 사람이 아니에요. 어머니는 우리 집 사람이 아니에요. 며느리가 친구들 앞에서 웃으며 내뱉은 그 한마디. 그 순간 저는 깨달았습니다. 30년 동안 제가 무엇을 위해 살았는지를, 아들을 위해 희생한 모든 시간이 얼마나 무의미했는지를. 저는 그날 밤 조용히 결심했습니다. 이제 그만하자. 하지만 저는 소리 지르지 않았습니다. 울지도 않았습니다. 대신 아주 차분하게 준비했습니다. 그리고 6개월 뒤 며느리는 제 앞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어머니, 제발. 하지만 이미 늦었습니다. 지금부터 들려드릴 이야기는 한 여자가 30년을 참다가 마침내 자신의 인생을 되찾은 이야기입니다. 참는 게 미덕이라고요? 아닙니다. 참는 사람은 결국 이용당할 뿐입니다. 이 이야기를 듣고 나면 여러분은 알게 될 겁니다. 사람은 언제든 변할 수 있다는 것을. 본격적인 이야기 시작하기 전에 여러분께 부탁드립니다. 이 이야기가 더 많은 분들께 전해질 수 있도록 구독 버튼과 좋아요 버튼 꾹 눌러주시고 알림 설정까지 해주시면 정말 감사하겠습니다. 여러분의 작은 클릭 하나가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 그럼 지금부터 한 여자의 30년 인생 역전 스토리를 시작하겠습니다. 제 이름은 김영숙. 올해 61입니다. 남편은 10년 전에 세상을 떠났습니다. 갑작스러운 심장마비였죠. 그날 이후 저는 아들 하나만 바라보고 살았습니다. 아들 이름은 민수. 대기업에 다니는 괜찮은 직장인이었습니다. 남편이 살아있을 때부터 저희 부부는 아들에게 모든 걸 쏟아부었습니다. 좋은 학교 보내고 학원비 대주고 대학 등록금 대주고 취업 준비 비용 대주고. 남편이 죽고 나서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저는 남편이 남긴 작은 보험금과 제 노후 자금을 조금씩 쪼개가며 아들을 도왔습니다. 엄마, 나 결혼할게. 32살이 되던 해 아들이 결혼 소식을 전해왔습니다. 저는 너무 기뻤습니다. 그래, 우리 민수도 이제 장가가는구나. 며느리가 될 여자를 처음 본 날 저는 호감이 들었습니다. 똑 부러지고 말도 잘하고 웃는 모습도 예뻤습니다. 어머니, 잘 부탁드려요. 고개를 숙여 인사하는 모습에 저는 속으로 안도했습니다. 아, 좋은 며느리 만났구나. 하지만 그건 제 착각이었습니다. 결혼 준비를 하면서 아들이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엄마, 신혼집 전세금 좀 도와줄 수 있어? 저는 흔쾌히 대답했습니다. 그래, 얼마나 필요한데? 3천만 원 정도. 제 노후 자금의 절반이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망설이지 않았습니다. 알았어. 엄마가 줄게. 아들의 행복이 제 행복이었으니까요. 결혼식은 조촐하게 치러졌습니다. 며느리 쪽에서는 별로 도움을 주지 않았습니다. 사정이 어렵다고 했죠. 그래서 대부분의 비용을 제가 부담했습니다. 예단, 예물, 신혼 가구까지. 통장 잔고가 바닥나는 걸 보면서도 저는 기뻤습니다. 우리 아들 행복하게 해주고 싶어. 결혼 후 몇 달이 지났습니다. 아들 부부는 서울 외곽에 작은 아파트를 얻어 살았습니다. 저는 지방 도시에 혼자 살고 있었죠. 어느 날 며느리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어머니, 저 임신했어요. 너무 기뻤습니다. 정말? 축하해, 며느리. 그런데 어머니, 제가 맞벌이를 하거든요.
나중에 아기 낳으면 도와주실 수 있으세요? 당연하지. 걱정 마. 저는 기쁜 마음으로 대답했습니다. 손주를 볼 수 있다는 것, 그리고 며느리를 도와줄 수 있다는 것, 그게 저에게는 새로운 삶의 이유가 될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저는 몰랐습니다. 그게 지옥의 시작이 될 줄은. 손주가 태어났습니다. 건강한 남자아이였죠. 이름은 지훈이. 아들은 말했습니다. 엄마 미안한데 우리 집 가까이 올래? 와이프가 도움이 필요하대. 저는 당연하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살던 집을 정리하고 아들 네 집 근처 원룸을 얻었습니다. 보증금 1,000만 원에 월세 50만 원. 제 노후 자금이 또 줄어들었지만 신경 쓰지 않았습니다. 가족을 위한 거니까. 원룸으로 이사한 다음 날부터 저는 아들네 집에 출근했습니다. 말 그대로 출근이었습니다. 아침 7시에 도착해서 저녁 8시에 퇴근하는. 며느리는 말했습니다. 어머니 정말 감사해요. 어머니 덕분에 제가 일을 계속할 수 있어요. 처음에는 정말 고마워하는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뭔가 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어머니, 지훈이 기저귀는 이 브랜드로만 써주세요. 네, 알았어. 어머니, 분유는 정확히 여기까지 맞춰주세요. 딱 맞춰야 해요. 응, 그래. 아유, 어머니, 뭐 하세요? 요즘은 이렇게 앉는 거예요. 처음에는 참았습니다. 초보 엄마니까 예민할 수 있지. 하지만 며느리의 지시는 점점 더 구체해지고 점점 더 명령조로 바뀌었습니다. 어머니, 오늘 청소 좀 해주세요. 구석구석 다요. 어머니, 설거지 그렇게 하면 안 돼요. 다시 해주세요. 어머니, 빨래는 이렇게 개는 거예요. 제가 보기 편하게요. 저는 이제 며느리의 가사 도우미가 된 기분이었습니다. 어느 날은 이런 일도 있었습니다. 제가 지훈이 이유식을 만들고 있었는데 며느리가 퇴근해서 들어왔습니다. 어머니, 이거 뭐예요? 응, 이유식인데. 이렇게 만들면 안 돼요. 인터넷에 레시피 있잖아요. 그대로 해주세요. 그리고 어머니, 오늘 화장실 청소 안 하셨죠? 제가 확인했어요. 순간 기분이 이상했습니다. 확인? 마치 제가 검사를 받는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저는 참았습니다. 미안해, 지훈이 돌보느라 깜빡했네. 어머니, 바쁘신 건 알겠는데 그래도 해야 할 건 해주셔야죠. 그날 밤 저는 원룸으로 돌아와 울었습니다. 내가 뭐하러 이러고 있나? 하지만 다음 날 아침이 되면 저는 또 아들네 집으로 갔습니다. 아들을 위해서, 손주를 위해서. 그렇게 2년이 흘렀습니다. 지훈이는 예쁘게 잘 자라고 있었지만 저는 점점 지쳐갔습니다. 며느리의 태도는 점점 더 노골적으로 변했습니다. 어머니, 이번 주말에 친정 엄마 오시는데 집 좀 깨끗하게 해주세요. 응, 알았어. 그리고 어머니, 그날은 좀 일찍 가주시면 안 될까요? 친정 엄마가 불편하실까 봐요. 그 말에 저는 가슴이 철렁했습니다. 친정 엄마는 불편하지 않은데 시어머니인 저는 불편하다는 건가요? 하지만 저는 또 참았습니다. 그래, 알았어. 그날 저는 아들에게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민수야, 엄마가 좀 힘들어. 왜? 무슨 일 있어? 며느리가 좀 심한 것 같아. 아들은 한숨을 쉬었습니다. 엄마, 요즘은 그래. 며느리도 스트레스 받잖아.
맞벌이 하면서 애 키우는 거 엄청 힘들어. 그래도 엄마 서로 편하게 지내자. 엄마도 이해 좀 해줘. 저는 더 이상 말할 수 없었습니다. 아들의 태도는 명확했습니다. 엄마가 참아. 그게 아들이 원하는 거였습니다. 그날 밤 저는 처음으로 후회했습니다. 아들을 위해 산 게 맞았나. 하지만 이미 늦었습니다. 제 인생의 대부분을 아들에게 쏟아부은 뒤였으니까요. 며느리의 요구는 점점 더 늘어났습니다. 어머니, 이번 주말에 대청소 좀 해주세요. 환기구까지요. 어머니, 제 옷도 좀 다려주실 수 있죠? 어머니, 저녁 반찬 미리 좀 만들어주세요. 일주일치요. 저는 이제 며느리의 전속 가사 도우미가 되어 있었습니다. 그것도 무급으로. 어느 날 저는 허리를 다쳤습니다. 청소하다가 삐끗한 거였죠. 너무 아파서 병원에 가야 할 정도였습니다. 저는 며느리에게 전화했습니다. 며느리야, 미안한데 오늘은 못 갈 것 같아. 허리를 좀 다쳤어. 며느리의 대답은 차가웠습니다. 어머니, 그래도 지훈이는 봐주셔야죠. 제가 일 나가야 하는데요. 하지만 진짜 너무 아파서. 어머니, 지훈이 어떡하라고요? 저 일 못 나가면 월급 깎여요. 결국 저는 허리를 부여잡고 아들네 집으로 갔습니다. 그날 하루 종일 저는 소파에 기대앉아 지훈이를 겨우겨우 돌봤습니다. 며느리는 퇴근해서 돌아오더니 이렇게 말했습니다. 어머니, 집이 왜 이래요? 청소 안 하셨어요? 저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그냥 눈물만 나왔습니다. 지훈이가 새 돌이 되던 해였습니다. 며느리가 말했습니다. 어머니, 이번 주말에 제 친구들이 집에 와요. 집 좀 신경 써주세요. 응, 알았어. 그 주 내내 저는 집안을 정리했습니다. 구석구석 청소하고 화장실도 깨끗이 닦고 음식도 미리 준비했습니다. 토요일 며느리의 친구 4명이 왔습니다. 다들 비슷한 나이의 여자들이었습니다. 저는 주방에서 음식을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거실에서 들리는 며느리와 친구들의 대화. 와, 집 진짜 깨끗하다. 너 청소 잘하네. 며느리가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아니, 제가 한 게 아니라 저기 계신 분이 해주셨어요. 친구들이 저를 쳐다봤습니다. 아, 도움 있으세요? 그 순간 며느리가 말했습니다. 아니요, 저희 시어머니세요. 아, 같이 사세요? 그리고 며느리는 웃으며 이렇게 말했습니다. 아니요, 어머니는 우리 집 사람이 아니에요. 그냥 애 봐주러 오시는 거예요. 순간 주방에서 들고 있던 접시가 바닥에 떨어질 뻔했습니다. 손이 떨렸습니다. 우리 집 사람이 아니라고. 며느리는 계속 말을 이었습니다. 사실 좀 불편하긴 해요. 매일 오시니까. 근데 뭐 공짜 육아 도우미니까 참죠. 친구들이 웃었습니다. 그래도 좋잖아. 우린 돈 주고 맡겨야 하는데. 맞아요. 그래서 참는 거예요. 참는다고요? 제가 참는 게 아니라 며느리가 저를 참고 있다고요? 저는 그 자리에서 더 이상 서 있을 수 없었습니다. 조용히 주방을 나와 현관으로 갔습니다. 그리고 신발을 신었습니다. 며느리가 놀란 표정으로 물었습니다. 어머니, 어디 가세요? 저는 대답했습니다. 집에 가. 네. 지훈이는요? 내가 봐. 내 아들이잖아. 어머니,
하지만 저는 돌아보지 않았습니다. 그냥 문을 열고 나갔습니다. 원룸으로 돌아와서 저는 한참을 울었습니다. 우리 집 사람이 아니라고. 그 말이 계속 머릿속을 맴돌았습니다. 30년 동안 아들을 위해 살았는데 결국 며느리에게. 저는 우리 집 사람도 아닌 그냥 이용당하는 존재였던 겁니다. 저는 그날 밤 모든 걸 다시 생각했습니다. 남편이 죽고 나서 제가 얼마나 외로웠는지, 그 외로움을 아들에게 기대어 버텼는데 결국 아들은 제 편이 아니었습니다. 며느리 편이었죠. 그리고 며느리는 저를 사람 취급도 하지 않았습니다. 이제 그만하자. 저는 결심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아들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엄마, 어제 왜 그렇게 갑자기 갔어? 민수야, 나 이제 안 갈래. 뭐? 왜? 나 우리 집 사람 아니라며? 그게 며느리가 실수로 한 말이야. 친구들 앞에서 그냥. 실수? 실수로 나온 말이 진심이지. 엄마, 민수야, 나 이제 내 인생 살래. 너희는 너희끼리 살아. 저는 전화를 끊었습니다. 아들은 계속 전화를 했지만 저는 받지 않았습니다. 며느리도 문자를 보냈습니다. 어머니, 제가 잘못했어요. 다시 와주세요. 하지만 저는 답장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저는 뭔가 다른 걸 시작했습니다. 노트를 꺼내서 지난 3년 동안 제가 한 일들을 정리했습니다. 신혼집 전세금 3천만 원, 결혼 비용 2천만 원, 지훈이 돌반지, 돌잔치 비용 500만 원, 원룸 보증금 및 3년치 월세 약 2,500만 원, 제가 대신 낸 관리비, 공과금 약 300만 원, 육아 도우미 비용 시간당 만원 하루 12시간 3년 약 1억 3천만 원, 총합계 약 2억 1천만 원. 제가 지난 3년 동안 아들 내 집에 쏟아부은 돈과 노동력이었습니다. 저는 이 노트를 보며 쓴웃음을 지었습니다. 2억이 넘는 돈을 쓰고도 나는 우리 집 사람이 아니구나. 그리고 저는 본격적으로 제 인생을 준비하기 시작했습니다. 먼저 구청에 가서 노인 일자리 프로그램을 알아봤습니다. 그곳에서 요양보호사 교육이 있다는 걸 알았습니다. 저는 신청했습니다. 교육은 3개월 과정이었습니다. 매일 아침 9시부터 오후 5시까지 열심히 배웠습니다. 처음에는 힘들었습니다. 60대가 넘어서 새로운 걸 배우는 게 쉽지 않았죠. 하지만 저는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이제 나를 위해 사는 거야. 3개월 후 저는 요양보호사 자격증을 땄습니다. 그리고 복지관을 통해 일자리를 구했습니다. 어느 집에서 할머니 한 분을 돌보는 일이었습니다. 월급은 200만 원. 제 인생에서 처음으로 제 노동에 대한 정당한 대가를 받는 순간이었습니다. 그 사이 아들과 며느리는 계속 연락을 했습니다. 엄마, 제발 다시 와줘. 지훈이가 엄마 찾아. 어머니, 제가 정말 잘못했어요. 용서해 주세요. 하지만 저는 단호했습니다. 미안하지만 나는 이제 일이 있어. 못 가. 며느리가 물었습니다. 무슨 일인데요? 요양보호사. 다른 집 할머니 돌보는 일. 며느리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며칠 후 아들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목소리가 지쳐 있었습니다. 엄마, 우리 진짜 힘들어. 지훈이 맡길 데가 없어. 어린이집 보내면 되잖아.
거기도 대기가 길어. 그리고 비용도 만만치 않아. 그래도 어쩔 수 없지. 나도 이제 일이 있어. 엄마가 왜 이래? 지훈이는 엄마 손주잖아. 그 말에 저는 웃었습니다. 손주 맞아. 근데 나는 우리 집 사람이 아니라며? 민수야, 나는 이제 남의 집 할머니가 더 소중해. 그분은 적어도 나를 존중해 주시거든. 저는 전화를 끊었습니다. 제가 일을 시작한 지 2달이 지났습니다. 그 사이 아들네 집은 완전히 무너지고 있었습니다. 나중에 알게 된 이야기지만 며느리는 어린이집에 지훈이를 맡겼는데 비용이 월 80만 원이었습니다. 게다가 야근을 할 수 없게 되면서 인사 고과도 나빠졌습니다. 집안일도 문제였습니다. 며느리가 혼자 다 하려니 너무 힘들었던 거죠. 청소, 빨래, 요리. 제가 해주던 모든 일들을 이제 며느리가 해야 했습니다. 아들도 도와주긴 했지만 회사 일이 바빠서 한계가 있었습니다. 결국 가사 도우미를 고용했습니다. 주 3회 3시간씩. 비용은 월 60만 원. 그렇게 한 달에 베이비시터 80만 원, 가사 도우미 비용 60만 원, 총 140만 원이 추가로 나가게 됐습니다. 며느리의 월급이 80만 원이었는데 거기서 140만 원이 나가니 실질적으로 벌어들이는 돈은 200만 원이 조금 넘었습니다. 게다가 야근도 못하니 성과급도 줄었습니다. 며느리는 스트레스를 받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그 스트레스는 아들에게로 향했습니다. 어머님은 왜 그러셔? 진짜 이기적이게. 미안해. 내가 얘기해 볼게. 하지만 저는 아들의 전화를 받지 않았습니다. 문자도 무시했습니다. 저는 이제 제 일에 집중했습니다. 제가 돌보는 할머니는 87의 박순자 할머니였습니다. 치매가 조금 있으셨지만 마음은 따뜻한 분이셨습니다. 영숙 씨, 오늘도 왔어요? 네, 할머니. 제가 왔어요. 고마워요. 영숙 씨 덕분에 내가 살아. 할머니는 저를 진심으로 고마워하셨습니다. 그리고 할머니의 딸분도 저를 존중해 주셨습니다. 우리 엄마 잘 부탁드려요. 정말 감사해요. 명절마다 보너스도 주셨습니다. 저는 처음으로 느꼈습니다. 아, 존중받는다는 게 이런 거구나. 남의 집 할머니를 돌보는 제가 친아들네보다 더 존중받는 아이러니. 그게 제 현실이었습니다. 석 달이 지났습니다. 어느 날 아들이 직접 찾아왔습니다. 원룸 앞에서 기다리고 있더군요. 엄마. 얼굴이 많이 지쳐 보였습니다. 뭐 하러 왔니? 엄마, 우리 진짜 힘들어. 며느리도 스트레스 받아서 회사 그만두고 싶대. 그래? 그럼 그만두면 되지. 그럼 우리 어떻게 살아? 너 혼자 벌어서 살면 되잖아. 엄마, 제발. 다시 도와줘. 응. 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민수야, 나는 이제 못 도와줘. 나도 내 삶이 있어. 엄마가 왜 이렇게 변했어? 그 말에 저는 웃었습니다. 변한 게 아니야. 원래대로 돌아온 거지. 아들은 더 이상 말하지 못하고 돌아갔습니다. 그리고 일주일 후 며느리가 찾아왔습니다. 며느리는 원룸 문 앞에서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제가 일을 마치고 돌아오니 거기 서 있더군요. 어머니. 목소리가 떨리고 있었습니다. 무슨 일이니? 어머니, 제가 정말 잘못했어요.
며느리의 눈에 눈물이 고여 있었습니다. 지금 와서? 어머니, 제가 어머니한테 너무 심했어요. 지금 생각하면 제가 정말 잘못했어요. 알았으면 됐어. 저는 문을 열고 들어가려 했습니다. 하지만 며느리가 제 앞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어머니, 제발 한 번만 용서해 주세요. 저는 놀랐습니다. 며느리가 무릎을 꿇다니. 그 자존심 강하던 며느리가 일어나. 어머니, 저 진짜 반성했어요. 어머니 없으니까 너무 힘들어요. 집안일도 육아도. 제가 어머니한테 얼마나 기대고 있었는지 이제야 알았어요. 그래서 다시 도와주세요. 제가 어머니한테 잘할게요. 진짜 잘할게요. 저는 며느리를 내려다봤습니다. 눈물을 흘리며 빌고 있는 며느리. 예전에 저였다면 아마 용서했을 겁니다. 그래, 사람이 잘못을 뉘우쳤으니 용서해주자. 하지만 지금의 저는 달랐습니다. 며느리야. 네, 어머니. 나는 우리 집 사람이 아니라며? 공짜 육아 도우미라며? 며느리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어머니, 그건 너는 지금 뭐가 잘못됐는지 알아? 제가 어머니를 무시한 게요. 아니, 저는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너는 잘못한 게 아니야. 내가 후회하는 거지. 네. 너는 나를 무시한 게 잘못됐다고 생각하는 게 아니라 그렇게 했더니 너한테 손해가 생겨서 후회하는 거야. 며느리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만약 내가 계속 참고 너희를 도와줬으면 너는 계속 나를 무시했겠지. 아니에요. 아니긴. 너는 변하지 않아. 단지 지금 필요해서 빌고 있는 거야. 저는 며느리를 일으켜 세웠습니다. 며느리야, 나는 이제 안 도와줄 거야. 어머니, 대신 너한테 충고 하나 해줄게. 사람을 함부로 대하지 마. 특히 너를 도와주는 사람을. 며느리는 울면서 고개를 숙였습니다. 그리고 너희가 정 힘들면 도우미 쓰든지 어린이집 보내든지 해. 그게 맞는 거야. 비용이 너무 많이 들어요. 그럼 내가 회사 그만두든지. 그럼 저희가 어떻게 살아요? 저는 웃었습니다. 그건 너희 문제야. 나는 이제 상관없어. 며느리는 더 이상 아무 말도 하지 못하고 고개를 숙인 채 돌아갔습니다. 그로부터 1년이 지났습니다. 저는 여전히 박순자 할머니를 돌보고 있습니다. 할머니의 건강이 많이 안 좋아지셔서 이제는 거의 24시간 케어가 필요한 상태입니다. 그래서 저는 할머니 댁에서 함께 지내고 있습니다. 월급도 400만 원으로 올랐습니다. 할머니의 딸분이 정말 고마워하시며 올려주셨죠. 영숙 씨, 우리 엄마 옆에 계셔줘서 정말 감사해요. 저는 행복합니다. 제 노동의 정당한 대가를 받고 제가 돌보는 분께 존중받는 살. 이게 얼마나 소중한 건지 이제야 알았습니다. 아들네 소식도 가끔 듣습니다. 며느리는 결국 회사를 그만두었습니다. 육아와 집안일을 병행하기 너무 힘들었던 거죠. 지금은 지훈이를 직접 키우면서 집에서 지내고 있습니다. 아들은 혼자 벌어야 하니 더 힘들어졌다고 합니다. 그래도 그게 그들의 선택이고 그들의 삶입니다. 저는 이제 상관하지 않습니다. 가끔 지훈이가 보고 싶긴 합니다. 하지만 그리워서 다시 돌아갈 생각은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제 저는 알았으니까요. 가족이라는 이름으로
희생을 강요당하는 것, 그게 사랑이 아니라는 걸. 진짜 사랑은 서로를 존중하는 겁니다. 참는 사람 위에 세워진 관계는 언젠가 무너집니다. 저는 60년을 살면서 이제야 그걸 배웠습니다. 늦었지만 다행입니다. 아직 제 인생이 남아있으니까요. 오늘도 저는 박순자 할머니 옆에서 따뜻한 죽을 끓입니다. 할머니가 말씀하십니다. 영숙 씨 고마워요. 저는 웃으며 대답합니다. 아니에요, 할머니. 제가 더 감사해요. 진심입니다. 이 일을 하면서 저는 제 존재의 가치를 찾았습니다. 저는 이제 누구의 엄마가 아닙니다. 누구의 시어머니도 아닙니다. 그냥 김영숙입니다. 저 자신으로 사는 것, 그게 얼마나 자유로운지 이제야 알았습니다. 여러분, 참는 게 미덕이라고 누가 그랬나요? 참는 사람은 결국 이용당할 뿐입니다. 가족이라는 이름으로, 사랑이라는 이름으로. 하지만 진짜 가족이라면, 진짜 사랑이라면 참지 않아도 됩니다. 서로 존중하면 되니까요. 혹시 지금 이 영상을 보시는 분 중에 비슷한 상황에 계신 분이 있다면 용기를 내세요. 당신의 인생은 당신 것입니다. 아무도 당신을 함부로 대할 권리가 없습니다. 설령 그게 가족이라도요.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댓글로 여러분의 생각을 남겨주세요. 다음에는 더 좋은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댓글로 여러분의 생각을 남겨주세요. 다음에는 더 좋은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